제가 좀 지표 말씀을 쭉 드렸는데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 이제 인플레 지표는 예상치 부합도는 더 떨어졌고 소매 판매는 더 예상치보다 안 좋았고 소비자 심리 지수도 더 예상치보다 많이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매크로 지표들이 예상치에 비해서 더 뭐 안 좋은 쪽인데 인플레 지표가 하향한 거는 괜찮은데 이 소매 지표나 이런 것들은 좀 걱정스럽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물가는 뭐 지금 지난 5월부터 오락가락합니다. 네. 예, 퐁당퐁당인데 사실 유가가 올라간 달에는 물가가 조금 높게 나왔고 그렇죠. 가령 6월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낮게 나왔고 네. 또 7월도 PPI도 낮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적하셨듯이 경제 지표도 오락가락합니다. 소매 판매 같은 경우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 0.6. 0.6. 예, 하락했는데 이게 되게 조금 쇼크성이죠. 원래 플러스 0.1. 사실 플러스 0.1 나와도 그냥 사실 제자리 그런 수준인 거잖아요. 소매 판매는 뭐 미국 소비 지출의 한 40%를 설명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아마존 프라임 데이가 원래는 7월에 있거든요. 네. 있었는데 이번에는 6월에 있었습니다. 땡겨서 한 건데. 네, 그래서 6월이 조금 좋았고 7월은 상대적으로 기저효과 때문에 전월비 나빴다. 특히나 이제 계절 조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7월에 아마존 프라임 데이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계절 조정을 7월 달을 깎은 거죠. 소위 깎은 건데 네. 사실은 안 깎아야 되죠. 왜냐하면 6월 달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배로 안 좋게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기술적인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코노미스트들은. 네. 그래서 뭐 다음 달 소매 판매는 그냥 정상적으로 되돌아오는 네. 뭐 그냥 빌려줬다가 받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고용 지표도 오락가락합니다. 그런데 투자자분들이 고용 지표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달이 혹은 주간 고용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들을 보는 이유는 미국 소비가 망가질 거냐 안 망가질 거냐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거죠. 결국 네. 그건데 네. 안 망가집니다. 제가 분석가로서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좋지 않은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가령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 연속 기준으로 지금 170만 건인데 170만 건인데 250만 돼야 망가집니다. 그럼 아직 갭이 엄청 크네요. 그러니까 망가지는 과정에서 하루아침에 250만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일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조금씩 갑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안 좋아지는 거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고 하지만 다음 달에 미국 소비가 망가지고 완전히 주식시장을 끌어내릴 정도로 나빠지느냐.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미국 경제는 크거든요. 네. 큰 경제라서 30조 달러가 넘는 미국 경제가 항공모함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네. 거고 지금 물론 이제 시장 금리가 높아서 주택 판매도 약하고 주택 소비도 약하고 내구재 소비 지출도 약한 것은 맞아요. 네. 하지만 이 정도 금리, 그러니까 한 10년물 4.7, 네. 30년물 간밤에 5.31까지 올랐습니다. 5.3을 돌파했는데 30년물이. 네. 그 정도가 째깍째깍 미국의 내부재 주택 소비를 위축시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또한 당장 완전히 망가지느냐 미국 소비가 그렇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고용 시장에서 아슬아슬한 균형, 절묘한 맞아요. 균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해고가 더 많이 일어나거나 하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 또한 천천히 진행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게까지 빠르게 급격하게 이렇게 진행되도록 정책 당국이라는 건 정부든 그런데 연구관들이 괜히 있겠습니까? 네. 문득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2달 전인가요? 석 달 전인가 박사님 그때 말씀하셔서 이제 매크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백그라운드에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다. 네. 그리고
혹시 나빠지더라도 한꺼번에 한두 달 사이에 그냥 갑자기 확 나빠질 리가 없다라는 거. 네, 오히려 뭐 지금은 bad is good이죠. 경제 지표가 조금 슬로우하게 나와야 연준의 금리 인상이 뒤로 물러가면서 그렇죠. 시장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뭐 그냥 적당하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매크로 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말씀이 좀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이제 이런 소매 판매든 뭐 하여간 이런 매크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올 때 생각하는 게 그럼 미국 경제가 침체로 빠지는 건 사실 이러고 미국 경제가 침체되면 주식시장도 박살나는 건 이 논리 구조잖아요. 근데 박사님 말씀대로 미국 경제가 다소 좀 이렇게 둔화되더라도 그게 굉장히 천천히 갈 거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게 뭐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그 부분도 갑작스럽게 올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시장에 대한 걱정은 너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박사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좀 더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소매 판매 지표 나온 걸 보면서 월가에서 나온 해석 중에 좀 와닿았던 게 상위 20% 또는 뭐 10%죠. 우리로 따지면 소득 1분위 하고 그다음에 소득 1분위, 아니 5분위죠. 5분위 하고 그다음에 하위 20% 또는 10% 소득 뭐 예를 들면 1분위 뭐 이쪽하고의 이 격차가 점점점 벌어지는 흔한 말로 K자 소비 형태가 더 심화되고 있다. 이 부분인데 그냥 이게 그냥 드는 생각이 버는 사람들은 사실은 많이 버는 사람들은 적은 거고 이 전체 규모로 따졌을 때는 이제 적게 버는 사람들이 좀 더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이게 미국의 소비에 말씀하신 대로 40~50% 정도를 차지하는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이런 식으로 양극화되는 거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게 좀 저는 궁금해지네요.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지금 소득 분배는 뭐 굉장히 나쁩니다. 미국이 거의 뭐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비슷할 정도로 소득 분배가 굉장히 나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전체적인 이제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물가가 지금 덩그러니 그래도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고는 있지만 네. 아직은 절대 레벨이 높고 또 이게 물가 상승률에 조금 그 오류라고 그럴까요? 착시 현상이 뭐냐면 전년 대비 혹은 전월 대비 상승률이거든요. 상승률이 낮아지는 거지 누적적으로 5년간 상승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네. 실제로 미국 가 보시면 굉장히 지금 생필품 물가, 그다음 먹거리 물가 굉장히 높잖아요. 기름값도 여전히 네. 높다면서요. 네, 그런 게 지금 소비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갉아먹고 있고, 그다음에 뭐 말씀하신 계층 중에 조금 아주 저소득층은 지금 생활이 엉망이죠. 엉망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조금 모순적인 상황이 있는데 사실은 매크로 지표와 이제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좀 잘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밑바닥의 네. 그런 상황들을 수치상으로 반영하기가 네. 좀 쉽지 않고 감성적이고 약간 뭐 규범적인 이런 문제하고 우리가 경제 지표로 받아들이는 미국 경제 소비 지표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조금 괴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걸 잘 반영을 못하는 거니까. 그럼 사실 미국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고. 사실 전 세계가 그렇죠. 예, 이 수치라는 게 공식적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수치라는 게 또 어떨 때는 별로 자기들이 봤을 때 현 정부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안 좋은 수치들을 굳이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면 참 이게 살짝 빠져나가게 해놓기도 하고. 예. 그 오죽하면은 뭐 생활 물가 지수, 뭐 소비자 물가 지수, 뭐 그다음에 무슨 장바구니 물가 지수 이런 게 자꾸 나오겠습니까? 기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을 경제 상황을 제대로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에 나오긴 하는 건데 그래도 와닿지 잘 않죠. 예. 그다음에 이제 말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국채 금리입니다. 앞서도 4.7% 10년물이 넘었고 30년물은 3.1%를 넘은 상황이고 매크로 지표들이 뭐 썩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제 국채 금리가 좀 올라가다 보니 뭐 이게 왜 그럴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국채 금리가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게 단순히 이런 뭐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계 이런 것보다도 이제는 그 회사채 발행 뭐 이런 부분들 또 오늘 뉴욕 시장에서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유럽 국채 금리 급등 또 그 부분을 또 원인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 국채 금리가 이렇게 되면은 유가가 안정이 되더라도 별로 안 떨어지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뭐 단기적인 즉 이제 경기 또 수요적인 요인, 네. 올해 성장률이 높아지는 부분, 낮아지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당해년도에 해당되는 이제 수요 요인, 경기적 요인인데
그것 말고 지적해 주셨듯이 사실은 기저에 물가 금리 상승 요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코로나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 뭐 미국의 M2 같은 경우도 GDP 대비 50%에서 75%로 거의 한 20%포인트 지금 올라가 있고. 네.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많이 풀렸다는 얘기죠. 단기 유동성도 거의 뭐 한 3배 정도 증가한 것 같아요. 한 2020년보다. 네. 그럴 정도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살포됐고, 특히나 이제 트럼프 정부가 펼치는 정책이 뭐 전쟁뿐만 아니고 지금 사람들이 조금 잊어먹었는데 OBBA 법안, 크고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 그 감세 법안이 지금 결국에는 돈 풀기. 그렇죠. 지금 미국이 1년에 한 2조 달러의 그 재정 적자, 그러니까 적자 국채가 한 2조 달러씩 발행됩니다. 네. 퍼센트로는 한 6, 7% 정도로 증가하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일본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리가 올라가면서 국채 발행 비용이 증가하고, 그렇죠. 지금 국채 발행 비용이 증가하면서 다시 또 국채 금리를 국가 부채가 또 증가하고. 국가 부채 증가하고. 그래서 미국의 재정 지출에 지금 이자 지급 비용이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국방비 지출을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기저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회사채를 땡기고, 그렇죠. 회사채 발행이 7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만 해도 작년 대비 2배, 재작년이나 재재작년, 그러니까 한 3, 4년 전에 비해서는 지금 5배 증가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비하면 그때는 거의 발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 심지어는 뭐 이런 그 회사채 발행이 국채 발행을 크라우딩 아웃하고 있다. 사람들이 국채 수요를 밀어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채권 시장은 전쟁입니다. 그다음에 공급이 증가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물가 지표 조금만 올라가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채권을 내다 팔고, 그렇죠. 또 채권자 경단이라는 얘기가 나왔듯이 또 장기자산 운용자들은 연준이 조금 인플레이션에 흐물흐물 대응하는 것에 대한 경고성, 또 매도 폭탄을 날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지금 채권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거죠. 그래서 이 채권 시장의 불안정이 주식 시장에 계속 그 노이즈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만약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채권 발행이 안 좋아지고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뭐 케이펙스 자체가 조금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건데, 현재 수준은 어떠냐? 무조건 금리가 올라가서 채권 발행 안 되고 그러느냐?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발행한다고 그러면 난리던데요? 서로 가져간다고? 지금 구글 같은 경우가 6.3%의 국채보다 한 100bp 이상 높게 지금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날개도 진짜 팔립니다. 그러니까요. 30년째인데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구조가 매크로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건 사실인데, 안 좋다고 해서 이게 바로 그냥 그 AI 캐펙스가 위축되고 그게 시장에 바로 영향을 주느냐, 그렇게 직선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조금 저는 조금 반대고요. 서서히 압박하고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분 반 정도 남았는데 짧게 이거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렇게 결국 케이펙스 때문에 회사채 발행을 이제 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가 6개 금융자본, 그다음에 모건 스탠드도 그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한다고 그러고, 뭐 하여간 AI 인프라가 약간 유동화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회사채 발행이랑 또 별개로 자금을 땡겨서 그 금융자본들한테서 캐펙스를 계속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나중에 유동화돼서 그거 하는 거는 그 나중 문제고, 일단 자금을 땡기는 데에서는 회사채 발행을 좀 덜해도 이렇게 해서 땡길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되면은 좀 국채 시장과 관련된 분위기가 조금 완화될 수 있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요. 뭐 복합적이죠. 사실 뭐 자금을 그쪽에서 끌어가면 뭐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안 주기는 어렵지만, 채권 발행 대신에 금융기관이 참여해서 또 사모펀드나 이런 시중의 자금을 끌어와서 하는 거, 그다음에 그 주체가 금융회사라는 거, 골드만삭스라든지 IB들, KKR이라든지 뭐 블랙락이라든지 이런 회사, 금융회사가 주체가 돼서 하고,
엔비디아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5분의 1의 그 손실을 책임지는 이제 이런 구조는 지금 최근의 월가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그 자체가 순환 출자라기보다는 조금 AI 투자에 조금 자신감이고 오히려 반도체에 좀 호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김한재 박사님과 함께 국채금리를 중심으로 최근에 좀 시장 상황에서 좀 변수가 되는 부분들, 매크로 지표 상황들 한번 종합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